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7강은 성경 예언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성경 예언에 의해서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년 8월 22일입니다. 먼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리성, 상식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합리적이고 또 어떤 상식적인 이러한 지식을 전혀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것을 도외시할 때에 이제 그리고 또 이것을 초월할 때 합리성과 상식 등을 초월할 때 혼자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정확한 어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또 그 멋대로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러한 경우에 완전히 이제 3000% 빠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요즘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책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쌓았는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유튜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터넷 강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참으로 좀 굉장히 놀라운 이제 우리가 지식 전문가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는지도 우리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자세,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렇죠. 이러한 합리성과 상식 등의 지식을 그들도 지금 여러 유튜브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합리성과 상식 등의 바탕에서 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러한 곡선을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와 합리성이 이렇게 가진 그러한 의견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평균으로 모이고 어떠한 대부분의 어떤 흐름과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정도를 표준 편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의 상식과 합리성에서 많이 좀 떨어진 이러한 각종 의견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견들이 굉장히 이렇게 미래가 좋은 좀 낭만적이고 낙관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냐, 또 아니면은 굉장히 좀, 그거보다 비관적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합리성 이런 서적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의 어떤 평균에 수렴하는 이러한 방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래는 반드시 또한 이러한 정규 분포 곡선의 어떤 중심 평균의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는 굉장히 소수 의견이지만 상당히 안 좋은 마지막 때의 안 좋은 방향으로 미래는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부분도 합리성 부분도 염두를 해 두면서 또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미래가 흐를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기록한 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이제 초연결된 상태로 있다. 그죠? 여기까지는 수긍하시고 또 그런데 의외의 변수, 돌발 변수에 의해서 이 돌발 변수, 의외의 변수가 결정적 방향을 틀고 그죠? 이 그 정규 분포상에 나타난 평균값의 그 방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방향을 틀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어떤 돌발 변수. 이것이 상수다. 이것이 상수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전 세계가 초연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 전 세계가 또 연결된 상태가 아닌 각각의 문명 속에서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이렇게 존재했을 때는 어떠한 돌발 변수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돌발 변수가 생겼다고 해도 어떤 그 한 특정한 지역이나 어떠한 특정한 시간대에 이렇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 세계가 초연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그 특성상 돌발 변수는 필연의 법칙이 존재한다. 돌발 변수 필연의 법칙. 이 돌발 변수 필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전문가들, 내노라 하는 진짜 날고 긴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미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전문가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많은 어떤 그 사례와 어떤 통계 그리고 많은 어떤 인사이트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이 돌발 변수의 필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방향으로 미래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돌발 변수는 작은 돌발 변수라 할지라도 나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마지막 때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물리 사회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때의 물리 사회학은 돌발 변수 필연의 법칙과 나비 효과의 극대화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규 분포상에 있어서의 아주 이렇게 그 평균의 그 예측에서 벗어난 어떤 그 길로, 그러한 예측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속에 있는 현실을 놓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 좀 잘못 썼네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미래 속에 있는 현실, 그죠? 현실 속에 있는 미래를 또한 놓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요 미래의 그림자가 이 현실 속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징조를 잘 파악하고 주님의 오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미래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또 현실 속에 있는 어떤 미래의 그림자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모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석학의 미래학 의견은 굉장히 존중하지만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 유튜브들을 보고 또 여러 미래학 서적을 보는 이유는 그대로 이렇게 성취될 것이라고, 미래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전문가가 얘기하는 대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많은 사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세계 석학의 미래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껌뻑 죽고 굉장히 이렇게
일어날 사실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예를 우리가 한 세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엘빈 토플러를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모르는데 좀 그래도 40세 이상의 어떤 우리 독자님들이라면 엘빈 토플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3의 물결, 1980년에 제3의 물결을 쓰셨고 또 1990년에 권력이동이라는 책 등을 이렇게 써서 어떤 미래학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굉장히 세계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미래학자들의 이러한 예측과 어떠한 어떤 의견대로 미래가 지금 흐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참고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주목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제1의 물결은 농업의 물결,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의 물결,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은 그러니까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은 정보화 물결,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러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 미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990년에는 이제 권력 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이 이제 양에서 질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이렇게 많은 예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특별히 또 권력 이동에서 이제 세계는 앞으로 독일 베를린과 일본 동경과 미국 워싱턴이 3축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권력 이동에서.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유럽 빠개졌잖아요. 일본 빠개졌잖아요. 미국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고 있죠. 전혀 이렇게 이러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방대한 논거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그러니까 미래학자조차도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과 2, 30년 후에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때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보잖아요. 그죠? 이 중국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엘빈 토플러가 어떤 미래학자로서 굉장히 뼈아픈 그러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세계 무역 체제에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중국이 미국의 그 총생산량, 그 국가 총생산량의 70%까지 이렇게 따라오게 되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67%로 이렇게 떨어졌고 또 올해는 63%까지 떨어졌다는 그러한 또 이렇게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지금은 이제 63%까지 지금 상태에 있죠. 물론 지금 지금 미중 패권 미국이 지금 여러 정책을 그 대중국 정책을 압박 정책을 쓰기 때문에 63%는 더 떨어지게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가운데 또 어때요? 특별히 이제 탈산업 사회의 컨셉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제 다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산업화,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러한 이제 주장을 제3의 물결에 이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그 사이에 이 산업 시설을 많이 포기하는 다 이제 중국으로 옮기고 산업화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산업화를 멈추게 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의 의견에 굉장히 수긍했던 그 당시에 미국 그 지도층들은 어떻게 보면 산업은 그냥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중국에 그냥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산업화를 어떠한 것도 진짜 생필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러한 미국을 보면서 이제 트럼프가 산업화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이렇게 어떤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 인건비라든가 사람들의 근로 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술이 벌써
이 산업화라는 것은 당장 뭐 어떤 설비를 갖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장인이라든가 거기 산업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다 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것 어떤 뭐 공장만 딱 이렇게 짓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산업 어떤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빠개지게 되었다. 이 빠개지게 하는데 이 엘핀 토플러의 이러한 미래학 서적도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제러미 리프킨. 그 상당히 저도 좀 상당히 이분 책을 또 많이 여러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든가 수소혁명이라든가 특별히 정점을 찍은 게 유로피언 드림 2004년에 나왔던 유로피언 드림이었던 거예요. 생명과 생명을 추구하는 유럽의 선진성을 설파했다. 이 당시에 이제 EU가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하고 EU는 어떤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는 데 비해서 이 아메리카는 생명과 어떤 노동과 환경을 이렇게 멸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은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막을 내리고 유럽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러미 리프킨 펜실베니아 경영대학 이렇게 교수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유럽의 시대가 왔나요? 유럽의 시대가 전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는. 중국이 부상했잖아요. 그죠? 중국의 부상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2004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있어서도 유러피언 드림을 운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논거라든가 여러 이야기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미국은 아직 그러나 건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셰일가스 원유가 발견되는 그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계속 중동에 의지해야 되는 또 러시아에 의지했던 그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경제가 개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중국이 그러나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공동화,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일본의 정체와 태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산업이 계속 또 유지되고 유럽과 일본은 상당히 견실하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는 계속. 그래서 그 30년 전의 월급이 그대로고 30년 전에 그 생산성이 그대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어때요? 일본이 한때는 유럽 연합 전체가 갖는 그런 그 GDP 그걸 뭐라 그러죠? 총생산 하여튼 그 유럽 전체가 다 이제 그 생산하는 그런 양을 일본 나라 하나가 다 이제 그 생산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국이 그 어떤 열매를 중국이 다 가져간 거죠. 그죠? 근데 중국이 또 가져가가지고 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세계 파괴의 어떤 공작에 쓰이고 어떤 또 중국 국민들에게는 전혀 가지 않은, 그렇죠. 이 부의 어떤 또 저희가 이제 편중과 어떤 집중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유럽 연합과 일본은 그 중국의 그 부상과 함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퇴락의 길을 갖게 되었다. 정체와 퇴락. 한국은 어땠어요? 2015년까지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 부상이. 그리고 흑자도 이때까지는 흑자도 있었고. 그런데 어때요? 중국이 한국의 기술 등을 다 이렇게 중국에게 다 빨리고 중국의 부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워낙 낙후된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어떤 중급 정도의 그 기술을 다 가져가 가지고 중국이 이제 그 일어서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중국은 또 이제 여러 공대라든가 기술에 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또 많은 산업 스파이를 통해 가지고 왜 그 모든 세계의 정보를 다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강탈을 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작권 이런 거를 무시하고 지적재산권을 다 이제 그대로 자기들이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크게 기여한 한국이 지금 여러 어려움에 이제 직면해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시대에 이제 미국에 이제 이렇게 같이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앞날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보면 어때요? 후쿠오카마의 그, 프랜시스 후쿠오카마라는 또 학자가 있잖아요. 이 학자가 1992년에 역사의 종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 세계가 무너졌잖아요, 이때. 그죠? 무너지고 이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제도가 승리했다. 결국에는 승리 선언을 한 거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승리했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은 더 이상 이제 없다. 여기에서 더 이상 인류에게 혼란과 극한 대립은 없고 사회의 안정과 인류의 평화와 자유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의견입니다. 그죠? 이러한 의견에 온 세계가 또 이렇게 서구가 열광을 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관가했던 게 뭐예요? 전체주의 발현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이 책을 이쪽 읽으면서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뭐냐면은 이슬람 종교 전체주의와 중공 전체주의가 이제 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전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자축하고 있는 거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제도가 승리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컨셉을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의 주류 학자라든가 주류 사회 지식인들이 또 정책 담당관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으로 하여금 과도한 자신감으로 중동 전체에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는 이렇게 명목으로, 그죠? 이게 진짜 만용이죠, 사실은. 중동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죠,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 그래서 이라크전을 참전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헛발질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중동에 개입하고. 그래서 미국의 정책 결정 오판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토플러의 이러한 견해에 의해서 제2의 산업시설을 미국이 포기하게 되는 부작용이 또 발생하게 되었고, 그죠? 중국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이러한 노동의 종말, 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수소혁명, 뭐 유로피언 드림 해가지고 미국은 완전히 막을 내린다 했지만은 지금 미국이 다시 이렇게 힘을 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망한 것은 유럽입니다. 그죠? 유럽은 지금 저기 있죠. 러시아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지금 떨고 있으면서 그 러시아로부터 이제 원유라든가 에너지를 못 갖고 오기 때문에 지금 그 아제르바이잔이 바쿠 이쪽에서 터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원유와 에너지의 이제 목을 매게 될 그러한 나라가 지금 유럽 연합 아닙니까? 그죠? 중국의 부상도 예측하지 못했고, 또 이렇게 어설픈 이제 역사의 종언이라고 또 설레발을 치고, 그죠? 이 학자들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미래학자. 그냥 참고 사항으로 지금의 여러 유튜브에서 날고긴다 하는 많은 또 학자들이 있고, 뭐 경제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이런 또 세계 이렇게 지정학 전문가들, 또 여러 가지 금융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돌발 변수가 생긴다는 것이
그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히 마지막 때. 그리고 그 작은 돌발 변수라도 어떤 것, 그 큰 100개의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세계의 어떤 전체 방향을 뒤흔들 만한 정도로 나비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세계의 방향을 매우 어려운 엔타임의 그러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여기까지 했네요.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이러한 후쿠야마의 이런 역사의 종언이 있는 가운데 그나마 이제 헌팅턴 교수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이슬람 문명권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도 현실적이고 통시적인 그러한 견해를 주었던 그런 이런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서적들은 다 읽어봐야 될 가치는 있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합리성과 상식에 기반한 또 통계적 어떤 그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석학들의 합리적 의견은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미래는 합리성에 기반하여 제시되는 방향대로 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강론에서의 그들이 얘기하는 강론에서의 지식과 정보를 이제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성경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냥 자기 저기대로 막 하면은 완전히 어디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고집과 독단과 동굴의 우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고집과 독단과 동굴의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이 정규 분포 곡선상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런 그 합리성, 상식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그 표준 편차가 매우 떨어진 곳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 문화, 경제, 안보, 기술 등 총체적 변화의 시기이다. 그리고 성경이 알려주는 마지막 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 독자분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그냥 먼 훗날 얘기로 이렇게 있다가는 이렇게 전혀 이제 인식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의외의 변수, 돌발 변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어때요? 터질 것이 터졌다라면서 확 이해가 오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반드시 발생한다. 그러나 일단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터질 것이 터졌다라면서 금방 이해가 된다. 그냥 확 수긍하게 된다. 그러한 사건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오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이러한 사건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스케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그 시간과 빠름과 늦춤을 이렇게 모른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어떤 결정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엔타임 센터는 25년까지는 엔타임이 올 환경은 아니고 26년부터는 항상 이러한 스케줄과 어떤 시대의 징조에 민감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꼭 26년에 온다는 게 아니라 26년부터는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5년까지 주님 올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성경의 하나님의 스케줄을 명확히 알고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할 일과 위치를 잡고, 그죠? 그러한 위치를 잡고 담담히 그리고 또 당당히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 독자분들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집과 아집, 어떤 상식과 합리성을 완전히 외면한 채 고집과 아집과 동굴의 우상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어떤
저기 빠지는 것이 그러한 세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래학자들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러나 참고 사항이라는 사실도 알면서 미래를 이렇게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